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줄라이. 저는 라임입니다. 저희가 부국제 특집에 이어서 또 이렇게 둘이서 함께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방송은 243번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하하. 라임, 저희 너무 얼마 전에 부국제 특집으로 보기는 했지만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토믹 씨도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플리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는데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모리에티였나? 셜록 홈즈에서 그 악당 캐릭터로 유명하신 배우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고요. 그 여자분 맞죠? 아, 여자분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은 남자 배우분이고, 네,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여자분의 이름이 뭐였냐면, 네, 피비 월러 브릿지라는 여자 주인공이 플리백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직접 각본도 자기가 다 쓰셨고 미란다처럼 약간 1인극 정말 카메라 쳐다보면서 계속 시청자한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아, 진짜 너무 재밌고 꼭 봐주세요, 여러분. 아토믹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하드한 미란다 버전? 약간 하드하고 약간 19금 버전의 미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오랜만에 너무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이 드라마 덕분에 막 밤을 새면서 눈이 빠질 때까지 밤을 새면서 정주행을 했고, 다시 한번 남자 배우분 이름이 뭐였더라? 왜 여기 안 나오지? 앤드류 스캇? 맞아요. 네, 앤드류 스캇님이 나오시고 이분 너무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약간 광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진짜. 근데 심지어 제 사랑 폴 메스칼 씨랑 또 영화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서 그거랑 이제 또 갑자기 폴 메스칼 얘기로 넘어가는데 폴 메스칼 씨랑 시얼샤 로넌이랑 또 둘이 같이 찍은 포도 이제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게 너무 많네요. 맞아요. 저는 지금 원카랑 듄이랑 헝거게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저 진짜로 진짜 퇴근하고 이렇게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서 사는 게 막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 총체적으로 그냥 산다는 게 버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만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앞으로 볼 게 더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저희가 얘기하게 될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혹시 플리백을 보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저한테 다시 한번 추천해주신 아토믹 씨 감사합니다. 저도 꼭 봐야겠네요.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라임 홍보 부탁해요. 아, 맞아요. 네, 홍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뒷방상영관 상영되는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이랑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뒷방상영관 또는 100_2_더_ 시네마를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백투더 시네마.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사연이나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익명으로 보내주고 싶으시면 에스크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그 에스크 주소가 나와 있고 ask.kr/duitbang입니다. 아니면 뭐 팟캐스트나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좀 장문의 비밀스러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싶다 하시면 메일이 있습니다. 100_2_더_ 시네마 @네이버.com입니다. 댓글을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들 남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화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저랑 라임 둘 다 이번 달이 좀 업무에 굉장히 치이는 바쁜 달인데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힘들게 날짜를 잡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둘 다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았다 보니 이번 방송은 먼저 트리비아를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좀 주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연출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러면 트리비아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아마 벌써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몰랐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동명의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었고요. 이 소설이 나온 거는 1937년이고 20세기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 요시노 겐자부로 씨의 작품이에요. 코페르라는 남자 주인공 소년이 일상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외삼촌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외삼촌이 그에 대해서 편지로 답해주는 문답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상 속에서 어떤 인간과 사회 그리고 뭐 학교 문제나 빈부격차, 전쟁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모든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1937년 당시에는 출판되고 나서 금서로 지정이 됐었는데 워낙 사회적인 문제들을 되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거의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책을 감독님한테 읽어보라고 권하셨던 책이래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 책을 읽는 순간 기억 속에 묻혀있던 배선에 앗 하고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 감명을 받아서 만든 영화지만 사실 전혀 내용적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 영화 안에서 이 소년에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책이 바로 이 책으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거기에서 차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감독님의 어떤 어릴 적의 그런 경험이나 배경이 이 영화 안에서 소재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크레딧 올라갈 때도 이미 보셨겠지만 원작도 각본도 감독도 다 하야오 감독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화 자체는.
그리고 사실 2013년에 은퇴를 선언을 하셨었으나 손자에게 남겨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발표하셨던 게 벌써 거의 한 2017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제작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영화고, 심지어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 왜 이럴까? 그래픽에 다 쏟아 넣은 게 네,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작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고요. 극 초반부의 설정이나 전개도 그 아일랜드의 작가 존 코널리의 작품 잃어버린 것들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평이 있고, 그리고 하야오 감독님이 자기 인생 애니메이션이라고 꼽으셨던 왕과 새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영화 안에서 되게 많이 세계관적으로나 뭐 새가 많이 나온다거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대중성을 신경 안 쓰고 감독님 멋대로 만든 예술 영화라는 평이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진짜 트리비아도 네. 너무 각양각색의 그게 많아서 이게 얼마나 감독님이 뭔가 자유롭게 만드셨는지가 아,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게 일본에서 마케팅을 전혀 안 했어요. 음, 그게 그동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거를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영화를 보기도 전에 영화 내용이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조금 단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아예 마케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 지브리 PD이시자 이 영화의 외가리라는 캐릭터의 모델이 된 음, 스즈키 토시오 PD님이 한국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뭐 이거는 감독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들도 반영이 된 얘기지만 감독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주요 인물들을 구성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약간 신 같은 존재로 나오는 큰할아버지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공동 창립자였던 타카하타 이사오를 배경으로 만든 거고, 그 외가리 같이 막 다니는 외가리이자 이 영화 포스터에도 가장 주요하게 혼자 나오는 그 외가리는 인터뷰를 하신 지브리 PD 스즈키 토시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감독님의 생각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감독님이 그동안 내가 피했던 일,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껏 유쾌하고 밝고 긍정적인 소년상을 몇 번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내 자신이 정말 우울한 사람이었기에 소년이라는 것은 좀 더 어둡고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자고. 달리기도 느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내면에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몸을 발휘해 힘껏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런 게 정말 훌륭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게 이게 은퇴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아니고요. 꽤 최근 소식으로 알고 있는데 9월이었나? 지금 올해 9월 8일쯤에 하야오 감독님이 새 아이디어를 들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그리고 하야오 감독님의 친구도 이거 은퇴작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지금 감독님의 나이도 많이 드셨다 보니까 그리고 막 너무 이 제목이나 주제 자체도 되게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어떤 주인공 그 큰할아버지가 토시오 아닌데 토시오 맞나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마히토. 마히토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약간 후대 세대들한테 전하는 마지막 인사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감독님이 건강하게 계속 오래오래 살아주신다면 아마도 이것은 은퇴작 마지막 작품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를 조금 아쉽게 보긴 했지만 그 다음 영화가 나오면 저는 또 무작정 극장으로 달려갈 것 같네요. 제발. 그 이게 아까 라임이 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손자를 위해 만든 네.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큰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 맞나요? 네. 큰 할아버지가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고 손자를 마히토로 음. 상정을 하고 만든 영화 같네요. 사실 저는 영화 딱 보고 나와서는 큰할아버지한테 감독님이 되게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맞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소년한테 또 이입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소년이 성장하게 된 배경도 그렇고 되게 개인적인 서사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좀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쉬어가는 코너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 제목 다들 한 번에 말하실 수 있나요? 저도 이게 그대들 뭐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당신, 너.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게 너무 제목이 좀 추상적인 문장이다 보니까 이 제목에 대한 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잘 먹고 살고 있는가? 그대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까지 되게 다양한 변주가 있었는데 이게 주변에서도 변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름 새로 또 추가됐다 하면서 SNS에 올라오는 걸 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목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워낙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팬이 많다 보니까 다들 웬만하면 이 영화를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서 줄거리가 워낙 요약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줄거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마케팅을 별로 안 했고 그래서 더 기대가 컸어요. 뭔가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 튜닝의 끝이 순정이라는 말처럼 약간 순정적인 뭔가 영화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도 되게 이전에 영화 포스터들 뭐 생가치로 이런 영화 포스터 생각해보면 진짜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포스터가 진짜 심플했어요. 그냥 그 외가리 소년 그 이미지 뭔가 하나만 딱 있어서 되게 삶의 정수를 담은 미니멀한 거장의 마지막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트리비아에서 다들 들으셨다시피 다 아니었고요. 미니멀하지도 삶의 정수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부피는 정말 큰데
밀도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 약간 감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후들후들해요. 음. 후들후들. 그냥 뭔가 이렇게 흘렁흘렁. 네, 확 짜여 있고 막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 이렇게 그런 대서사실을 딱 우리가 보면은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막 삶의 의지가 막 솟구치고 막 이렇잖아요. 저 세계관에 내가 너무 진심이 되고 하는 게 네. 있는데 저는 이 세계관 뭔지 모르겠고요. 그냥 후들후들 그냥 나한테 와서 그냥 후들후들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감독님. 캐릭터도 정말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 굳이 왜 여기서 이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며 왜 잠깐 이 캐릭터는 사라졌다가 이 타이밍에 너무 짠하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런 것보다 뭔가 제가 제일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지점은 주제와 메시지가 너무 납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전혀 입체적이지 않았고 이게 막 그렇게 판타지적인 막 이 세계까지 막 들어가면서 모험담, 막 성장담 이렇게 되면 그만큼 그 메시지가 되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관객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작법이잖아요. 판타지나 어떤 그런 게 다 사실은 비유인 거고, 그랬죠. 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정말 풍성하게 꾸며놓는 작법인 건데,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정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네. 느낌이었고요. 점점 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금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금기를 남발하는 게 좋은 스토리텔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인형을 건드리지 말고 일어나라던가, 뒤로 걷고 뒤돌아보지 말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뭐 무덤에 어떤 불길한 그런 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네, 그런 되게 불길한 그런 금기 같은 것들이 분명 뭔가 어떤 의미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없어. 안 다뤄져요. 안 나와. 네, 왜 뒤로 걸어야 되고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는지가 설명이 전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저희가 흔히 봐온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에서도 뒤돌아보지 말라 막 이런 금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디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것들을 좀 이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가져다 쓴 느낌이었어요. 그런 요소들이 이야기나 혹은 인물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저는 별로 없었고요. 없었죠. 그래서 대사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뭔가 이 장면이 감독님이 되게 힘을 많이 주면서 이 대사에서 다들 감동을 받겠지 하면서 연출하신 것 같은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츠코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 그리고 희미가 너 이 문으로 들어가면 죽게 될 거야. 나중에 그 병원에 불이 나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너의 엄마가 되는 일이 좋으니까 나는 이 선택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거라던가 그런 장면들이 저는 울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사도 굉장히 진부했고 뭐 그 키리코 있잖아요. 할머니 같이 마히토를 따라가는 할머니가 그 이 세계에서는 와라와라들을 먹이는 어떤 존재의 젊은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그 키리코가 같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저게 뭐 마지막 파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되게 인상 깊은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대사들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대사 이전에 어떤 충분히 쌓아온 뭔가 서사가 없다 보니까 그 대사들이 너무 그냥 힘없이 맞아요. 명대사들이 그냥 남발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에서 저는 울림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 작품들에서는 정말 간단한 대사들에서 저는 진짜 울림이 많이 컸었거든요. 맞아요. 뭐 센가치로에서 하쿠의 이름을 네. 알려주는 장면도 그랬고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네, 저도 말하면서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너는 원래 뭐 강의 신이었어? 뭐 이런 거였나? 네, 뭐 이런 니기야야미 코하쿠누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생가치로 얘기를 나온 김에 하자면 거기서의 금기는 뭔가 그런 음식을 뭐 먹지 마라. 그리고 이름을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그 영화의 이야기랑 너무 다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왜 그런 금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뒤돌면 하나도 어떻게 없어. 되는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 무덤의 주인에 대해 알게 되면 왜 죽음이 생기는 것이며 되게 엄청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압축한 느낌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빈대가 너무 많죠. 네. 은유와 상징 쓸 수 있죠. 금기 쓸 수 있죠. 명대사 쓸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이 다 정말 어떤 하나의 A의 다음에 A로 인해서 B가 일어났고 B 다음에 B로 인해서 C가 일어났고 근데 뭔가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A부터 Z까지가 하나의 서사고 그게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중간에 F라는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 이전에 E라는 사건이 있었어서 이 F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한 캐릭터에 대해서 그 캐릭터의 배경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그게 납득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고, 총체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감동이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정말 A 던져놓고, F 던져놓고, Z 던져놓고, 그 사이는 다 비워놓고, 나머지는 너네가 상상해. 그럴 수 있죠.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야오 감독님이 그 이전의 작품에서 한 번도 몇 번 보여주셨죠. 근데 보통 센과치로나 정말 명작이라고 너무 우리한테 정말 큰 감동을 줬던 이야기, 서사의 힘을 정말 너무 촘촘하게 보여줬던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비어있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다 상징만 여기저기 다 던져놓고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수한 의미들만 우리한테 때려 넣으니까 그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고 유일하게 그나마 떡밥을 던져서 회수하셨던 거는 그냥 처음에 외가리가 소년이랑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난 너 친구도 뭣도 아니야 했다가 마지막에 결말에 가서 안녕 친구여 하고 가는 그거 정도에서만 감독님이 떡밥 하나는 그래도 던져놓으셨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너무너무 아쉬운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무슨 시사회 자리였나 어딘가에서 자기도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쉐이프 오브 워터 감독님,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기승전결의 방식을 쓰지 않은 게 굉장히 용감하고 신선한 방식이었다라고 극찬을 하셨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신선한 시도가 돼서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와 성취를 우리한테 어떤 시청자들, 관람객들한테 그런 감동을 줬다면 유의미했겠지만, 그리고 사실 어떤 관람객 분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되어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이렇게 서사에 힘이 떨어지는 이야기 구조로서는 전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법을 쓰면 무조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작법을 쓰고도 되게 훌륭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차라리 그런 틈을 정말 관객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아예 다 열어놓은 실험 영화였다 하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훈은 계속 줘요. 맞아. 여기서 이렇게 아까 금기가 제가 네, 많다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약간은 훈계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게 나는 답을 정해주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세요 또 아니고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맞아. 정말 공을 들여서 이야기를 만들었어 또 아니고 그냥 약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냥 막 약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결국은 잔소리로 귀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영화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답을 정해주는 메시지를, 물론 모든 영화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근데 바비 영화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화는 적어도 서사로, 이미지로,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로 그게 딱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귀에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총체적인 이미지와 구조로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나의 오감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감이죠. 나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렇게 그게 딱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야 되는 비처럼 젖어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끝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 같은 그 큰아버지의 말로 너네는 우리의 후세대는 아름다운 세계, 때묻지 않은 세계,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라, 지어라, 너 손으로 지어라 하시는데 그게 이 이야기로서 와닿지 않는 거야. 그냥 말만 허공에서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마히토가 성장하고 모험하는 그 과정이 정말 그런 세계를 뭔가 은유하거나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초석이 되는 게 뭔가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마히토의 목표와 동기는 그냥 나츠코를 데려와야 한다. 인데 왜 나츠코를 그 정도로 데려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츠코를 데려오는 게 정말 그런 큰 막 나중에 너희 후대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라랑 정말 긴밀하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나츠코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아이의 뭔가 출산을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게 뭔가 후대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연결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나츠코 캐릭터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나츠코는 그냥 언니의 아이에게 어머니로서 인정받고 새로운 아이를 낳게 하는 존재로서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츠코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정말 그 마히토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어 했고 이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엄마로서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리고 그 아이를 뭔가 그 임신한 존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또 금기의 공간에 혼자 격리되어 있는 그런 설정도 저는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바위들이 그거를 막았는지 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나츠코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되게 무균실의 사람을 놓는 느낌처럼 블레이드 러너 2046에도 균에 되게 약한 어떤 소녀가 새하얀 공간에서 새하얗게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기이했거든요. 그냥 나츠코는 그냥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존재로서만 음. 사용이 되는 거고, 나츠코도 처음부터 마이토에게 모성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츠코는 처음부터 그냥 너무 착한 이상적인 엄마예요. 음.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훈계라고 또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영화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마히토가 저는 그래도 그 지저분한 세계로 다시 돌아갈 거고 친구를 사귈 거예요 라고 다짐을 하는 거랑, 나츠코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랑, 히미가 내가 이런 선택을 내리면 미래에 나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너의 엄마가 되는 게 좋으니까 나는 이 선택을 내릴 거야. 이 세 개가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주요하게 등장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지 세 개가 다 그 전에 서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세 개의 메시지가 너무 납작하고 구시대적인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히토랑 나츠코의 관계가 좀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에서 어떤 친구라는 모티브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나츠코랑 마히토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그래서 그 둘이 같이 모험을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나츠코는 그냥 탑 속에 있는 공주처럼 격리되어 있고, 마이토는 혼자 나츠코를 찾아다니고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근데 그 처음에 설정 자체가 엄마가 돌아가신 지 뭐 몇 년 뒤에 뭐 도쿄를 떠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시점을 계산해 보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나츠코가 임신을 한 거거든요. 그게 마히토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엄마로 인정하고 호명하는 것이 뭔가 이 아이의 성장이고, 뭔가 되게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낼 정도로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뭔가 방황하던 아이가 마침내 길을 찾는 결말처럼 그려지는 게 좀 마히토에게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히미는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일만 해요. 그 이 세계에서는 와라와라를 살리고요, 불의 능력으로. 현 세계에서는 병원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죽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만 하는 존재예요, 히미는. 그것도 저는 참 너무 마히토의 어떤 성장담을 위해 기능적으로 쓰이는데, 그렇게 쓰이는 나츠코와 히미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캐릭터로서. 방금 말씀해주신 게 이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에 반영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센과치로에 나오는 가오나시, 유바바,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마하라범이 하울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센과치로였을 거예요. 네, 주인공 외에 어떤 그런 캐릭터들도 기이하고 되게 이상한 측면들이 있는데 동시에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되게 입체적이에요.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아, 이런 줄 알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저기까지만 보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마치 빙하처럼 이만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야기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서사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이 영화 안에서는 캐릭터만 있고 배경이 없어요. 다 정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서사, 와라와라도 그렇고, 그 와라와라한테 물고기를 먹여주는 키이코도 그렇고,
불의 소녀도 그렇고 뭐 큰할아버지, 앵무새, 펠리컨 여기 정말 많은 그냥 상징들이 존재하는데 거기 뒤에 나오는 배경이 없어요. 음. 감독님은 적어도 그거를 알고 계셨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독님은 아마 펠리컨은 이러이러해서 와라와라를 잡아먹게 된 애들이야 라고 마음속으로는 상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이해할 수 없는 게 유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캐릭터들의 배경이 되게 촘촘하게 적어도 감독님만큼은 이해를 하고 계셨었으면 좋을 거라고 바라지만 그게 이 안에서 영화로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줄라이 님도 저희끼리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영화는 꿈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진 꿈일 수 있으려면 이야기가 없는 꿈은 우리한테 남는 꿈이 아니잖아요. 음. 정돈도 필요하고 음. 내가 혼자 내가 이런 꿈을 꿨지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꾼 꿈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어가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잘 안 느껴진 게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7년 동안 제작하셨으면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감독님께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앵무새 군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들은 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 세계를 이들이 지속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며 이들은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는 감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앵무새들의 왕이 왜 그렇게까지 뭔가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너무 갑자기 등장해요. 그냥 그 앵무새 군단이. 근데 하나 저는 그들의 의미를 발견을 했던 게 처음에 그 이 세계로 가기 전에 이 지금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되게 간략하게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장군 같은 사람이 행진을 하고 무운을 빕니다. 뭐 막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걸 걸어놓고 마이토가 이제 고개 숙여서 뭔가 예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장군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전쟁 범죄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의를 표한다는 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인 건데 그 장면이 나중에 앵무새 군단에서 되게 비슷하게 연출이 똑같이 돼요. 근데 앵무새는 이 영화에서 누가 봐도 빌런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어리석은 빌런처럼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뭔가 비슷하게 연출을 함으로써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작들에서 반전 사상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되게 어리석게 그리는 뭔가
약간의 희화화도 있는 막 음. 앵무새들이 막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환호성 발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희화화가 되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런 군대 조직에 대한 희화화인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전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그런 식의 연출을 넣었고 그런 앵무새 군단을 만들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앵무새 왕이 뭐 탐욕에 미쳤다던가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는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논란 중인 게 일본이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자꾸 이렇게 피해자적인 위치에서 네. 혹은 이렇게 영혼을 빼고 내가 당사자가 그 전범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그 전쟁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영화에서도 나오고 똑같이. 있고 그 전작 바람이 분다에서도 그쵸. 똑같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이 분명히 반전 사상을 영화에서 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다층적인 레이어가 정말 영화 속에서 녹여져 있었는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히토와 히미는 피해자가 맞죠. 전쟁에서. 엄마를 잃었고 그 불이 나서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피해자는 맞지만 전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다층적인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일본의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 한국인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의 심정 같은 것 예를 들면 최근에 오펜하이머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뭔가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뭔가 피해나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다뤄짐이 있었나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혹은 아쉬운 점으로 되게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네. 그거랑 같은 지점에서 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얘기하다시피 그 아버지가 군수 공장장이고 네. 그들이 그 군수 공장에서 만든 걸 잠깐 집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장면 같은 걸 봐도 그 앵무새 군단이 하는 거랑 진짜 비슷하고 그 앵무새 군단이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장면은 또 되게 나치랑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감독님의 반전 사상이 담겨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붉은 돼지에서도 그랬고 뭔가 비행체에 대한 맞아요. 로망과 어떤 그런 게 키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함부로 개인의 그런 거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그런 전쟁에 대한 약간의 좀 위험한 낭만성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전쟁 무기에 대한 뭔가 그런 밀리터리 덕후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전 사상이랑 이것저것 다 혼재되어 있으니까 더 정돈이 안 되고 그런 다층적인 고민들이 안 담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 같고. 그쵸. 참 브로커 녹음 때도 느꼈지만 아쉬운 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 불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입체적이고 3D적인 느낌이 있어서 카메라 워킹 같은 것도 되게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 그 제작비가 다 이런 데에 잘 쓰였구나 하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디자인 같은 것들도 그 가마하라범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번에 마히토의 그 저택에서 일하시는 약간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마히토가 그분한테 담배를 드리고 칼을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가마하라범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유바바 막 이런 완전 캐릭터들이랑 너무 그렇구나. 닮았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세계에 걸쳐져 있는 탑 있잖아요. 그 탑은 되게 포뇨에 나오는 해저탑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고요. 디자인들이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전작을 너무 많이 떠올리게 해서 이 영화가 더 저는 그래서 정돈이 안 되는 느낌도 있기는 했어요. 와라와라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모노노케 히메 같은 경우에는 숲의 정령이라는 코다마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따각따각 소리를 내는 검은색 현무암 돌같이 생긴 그런 애들인데 걔네랑 센가치로에 나오는 마쿠로쿠로 센가치로가 아니라 토토로 토토로에 나오는 마쿠로쿠로라는 그 먼지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디자인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면서 조응하는 캐릭터들이고 근데 와라와라는 너무 1차원적인 디자인 같았어요. 그들의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별로 디자인적으로 드러나는 느낌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코다마는 돌, 마쿠로쿠로는 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바로바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와라와라는 모르겠어요 뭔지. 소울에 나오는 그 태어나기 전의 영혼들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히토는 머리에 상처가 있다는 큰 특징이 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 이 영화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마히토랑 힘이랑 키리코의 캐릭터적인 특성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면 하울은 노란 머리, 파란 눈, 소피는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 회색 빛깔이 되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계속 입고 나오는 그 파란색 원피스 뭔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하쿠는 단발머리에 남학신을 신은 일본 소년 막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는 저는 캐릭터들을 떠올렸을 때 바로 확 떠오르는 특성이 없어요. 매력이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죠. 네. 좀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요새 AI가 그런 작업 되게 잘하잖아요. AI한테 미야자키 하야오 풍의 캐릭터를 그려줘 하면 그려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 큰할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도 그냥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그 왕이 살던 곳 있잖아요. 되게 정원 같은 곳? 뭔가 그런 디자인 혹은 해리포터 마지막 편에 새하얀 킹스크로스역 기억나세요? 거기서 덤블도어랑 해리가 거의 그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쵸. 얘기를 하고 진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어디선가 많이 봐왔던 너무 그냥 흔한 이미지들 배경조차 그러니까 근데 해리포터는 그게 킹스크로스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이 모든 이야기가 맞아. 시작된 장소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뭔가 그 왕이 사실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계속 뭔가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하울을 거기에 이용하는 되게 나쁜 존재인데 그 왕이 있는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온실과 그 왕의 이미지 같은 걸 봤을 때는 그런 걸 되게 상상하기 어려워서 주는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디자인이 주는. 근데 이번에 그 큰할아버지가 있는 공간은 왜 공간 디자인이 저렇게 됐는가에서 제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없죠. 그냥 저런 사람은 왠지 저런 곳에 있을 것 같아 하는 느낌적인 느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어떤 돌조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모양들을 되게 탑처럼 쌓아서 이거에 뭔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지키면 이 세계가 뭔가 계속 균형을 지키고 보존이 되는 것처럼 상징이 되는데 그 나무 조각이 나올 때도 저는 약간 힘이 좀 빠졌어요. 더 대단한 상징물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마히토가 나무 조각을 갖고 어렸을 때 놀던 장면이라도 나왔으면 그 소재의 어떤 상징성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저 무채색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저게 균형을 맞으면 된다고 하는 것인지 돌은 왜 떠 있는 것인지 라퓨타인가? 감독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 캐릭터, 디자인 뭔가 다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정돈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건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오늘 숨 쉬고 있으면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나는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자야 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이야기, 사람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냥 땅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햇살도 그렇고 다 자기들의 서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는 이야기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살아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그들의 서사, 배경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생명력이 없이 그냥 마치 AI가 만든 그냥 그럴 법한, 그럴 듯한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은데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서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냥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생과 죽음에 대한 모티브도 많이 나오고요. 살생에 대한 모티브도 꽤 나와요. 이 마이토라는 아이가 무기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키리코 할머니가 이제 저들은 살생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대신 해줘야 된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아빠가 군수 공장장인 것도 그렇고요. 나츠코가 아이를 임신해서 뭔가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생과 죽음에 대한 모티브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와 어떻게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가도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구에 대한 모티브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외가리와 마히토가 쌓은 우정이 뭐지? 그 우정의 성격이 뭐지? 외가리는 왜 갑자기 마히토를 도와주지? 외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그런 장면 같은 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이야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나마 제가 찾은 의미 하나는 그 아까 약간 결말 장면에서 탑 쌓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 그 큰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기에 물들지 않은 돌로 너의 탑을 쌓아라 였는데 마이토는 나는
저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돌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큰할아버지의 세상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저는 그게 감독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점 악의에도 물들지 않은 이상적인 세계는 없다. 음, 사람도 없다. 음, 그냥 뭐 앵무새든 마히토든 키미든 누구든 펠리컨이든, 펠리컨이든 다 선과 악으로 어느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엮여 있는 서로 이렇게 약간 그 중간에 모든 가능성들로 뒤엉켜 있는 너무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그냥 존재가 이 세상이고 사람이고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아기라고 아기가 물론 저는 선을 너무너무나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야기들도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선을 향해 가는 음, 이야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너무 믿고 그걸 너무 사랑하지만 그냥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한 점 악의에도 물들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라는 것은 절대 불완전한, 절대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이 다 같이 손잡고 그냥 같이 거길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 어느 대단한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깨끗한 구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할아버지가 만든 세계가 다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장면을 그릴 때 어쩌면 감독님도 좀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음, 약간, 뭐 정확히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걸 다 무너뜨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 감독님도 아마 이전에 그 숱한 세월 작품 활동을 해오시면서 저만 해도 하루에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쩔 때는 되게 기뻤다가 어쩔 음, 때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회한에 가득 차기도 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부끄러움도 많고 완전히 어느 하나의 정말 어떤 이상향적인 세계를 내가 꿈꾸고 노래하면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장이라고 불리면서 살아오셨을 한 감독님의 고뇌와 외로움과 고민과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말이 아니었나. 음. 그쵸. 어쨌든 감독이라는 창작자의 직업이 어느 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거니까. 음, 그런 소망이, 어떤 충동이 음, 뭔가 한 번쯤은 작업 과정에서, 창작 과정에서 있으셨을 것 음, 같고, 그런 점에서 그 큰할아버지 캐릭터를 지켜보는 건 흥미로웠어요. 음, 감독님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 음, 같아서. 음, 하지만 그게 정말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는 계속 말했듯이 음, 아닌 것 같고요. 음, 음. 아니, 외가리가 거짓말쟁이로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외가리가 그랬어. 그러면 그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하는 그 질문도 있잖아요. 되게 심오할 것 같잖아요. 음. 근데 너무 그것도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냥 말장난이고 음, 그렇게 해서 그 외가리의
진실과 거짓이 뭔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가 또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마이토를 유인해서 어머니를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해놓고 어머니가 또 막 그냥 부서져서 사라져버려. 그 장면도 왜? 무엇을 위해서? 그냥 다 장면만 있고 의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인과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감독님. 그리고 진짜 그냥 영화를 딱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저희가 너무 기대했던 그리고 너무 사랑했던 이야기를 만드신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주 정말 하나하나에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그런 세계를 촘촘하게 짜서 만드셨던 분인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마주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또 방송 걱정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전에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브로커를 녹음할 때도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방송도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영화를 보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뭐 아쉬운 점만 내내 이야기하는 게 나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친구들과 녹음하는 건 즐거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정말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딱 보자마자 제가 바비 보고 났을 때 바비 엔딩 혼자 봤거든요. 그때도 근데 엔딩 크레딧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비행기 모드 끄고 핸드폰 보는데 딱 무수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나 이 방송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랬었는데 근데 저희 둘 다 그 영화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많이 서로 그래도 뭔가 약간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로 풀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자리인데 바비에서는 제가 그 아쉽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감독님 여전히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그리고 바비는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번 작품은 아쉬운데 감독님 아쉬워요. 약간 이렇게 끝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작품이 있다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달려가서 보긴 할 거예요. 근데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냥 바람이 분다도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없는 게 저도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줄라이 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저는 오늘도 되게 좋아요. 저도. 제가 느꼈던 아쉬운 지점들과 라임이 느꼈던 지점들이 되게 많이 맞닿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 마음속 얘기하는 그냥 그런 거였다니까요. 저희가 뭔가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 영화 역시 사랑스러운 지점과 좋은 점이 당연히 있어요. 저는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제발. 바로 히미의 토스트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먹방
연출은 유명하죠.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생가치루에서 그 부모님이 돼지처럼 음식을 먹는 네.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만화고기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렸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아마 하울 정식인 것 같고요. 그 계란과 베이컨과 이게 원팬에 이렇게 예쁘게 담겨 있는 하울 정식이고, 포뇨에서의 라멘 네. 먹방도 빠질 수 없고요. 음. 근데 이번에도 버터가 음. 되게 잎사귀 같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잎사귀를 풀 때 저게 뭐가 들어있을까?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보는데 버터가 들어있고 그 버터를 빵에 정말 듬뿍 발라요. 듬뿍 바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잼도 정말 듬뿍 바르고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입에 다 묻히고 막 줄줄 흐르면서 먹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이토가 제일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그러네요. 엄마인 희미가 해주는 토스트를 먹는 장면인 거고, 그래서 거기서 마이토가 대놓고 얘기까지 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토스트 맛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내 엄마지?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뭔가 그 출생의 비밀스러운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토스트에 정말 마음을 듬뿍 담아서 버터와 잼을 듬뿍 발라서 그걸 주고 그거를 입에 막 다 묻혀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먹으면서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은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음식이 그냥 단순히 먹음직스럽고 귀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이 정말 따뜻하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그 하울과 소피나 뭐 그런 집안의 어떤 요소 캐스퍼나 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갈등을 벌이다가 사이좋게 그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저들이 가족이 된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포뇨에서도 그 엄마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라멘을 줘서 그때 아이들이 물에 젖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쓴 상태로 그걸 먹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딱 물에 젖어서 뭔가 이렇게 춥고 그런 축축한 상태에서 따뜻한 라멘을 이렇게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그 설정과 장면이 주는 그 따뜻한 감성이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는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장면에서 저는 토스트 장면은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감독님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도 자기 영화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닷마을 다리어리에서도 막 이렇게 먹는 거, 그 소바? 막내가 이렇게 막 먹는 그 장면들이랑 그리고 다른 영화에서도 막 그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였나? 하여튼 옥수수 튀김. 막그 소리가 나면은 막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나타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리와 음식과 그거를 같이 향유함으로써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떤 그런 유대나 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따뜻하게 정말 약간 이렇게 녹아내리게 만드시는 감독님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영화의 그런 이야기들은 해결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가는 플롯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면에서만큼은 관객과 그 인물들이 그쵸. 다 긴장을 풀고 그냥 잠깐 확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대들은 잘 먹고 잘 자라는가로 오해하는 것도
그만큼 먹고 자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그러고 보니 그래서 마이토가 잠을 자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악몽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키고 약간 장명 철학 같은 거에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면, 너무 거대하면은 오히려 이름에 먹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제목이 가진 힘이 너무 무겁잖아요. 음, 너무 무겁고 너무 거창하고, 사실 우리가 사랑이 뭐야? 뭐,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을 때 느끼는, 아득함? 왜냐면 너무 커다랗고 너무 광범위한 주제여서 한마디로 결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를 가져오셨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라면은 이 영화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대할 법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혹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납득하는 거 이상으로 감동받아서 감화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이기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너무 아, 감독님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이 영화를 정말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을 음,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쵸? 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음. 감상들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저희와 그 답을 공유해주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화가 진짜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평론가나 혹은 어떤 일본의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것 같아서 음. 호불호가 나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그쵸, 이 영화를 보면 그렇죠. 네. 음,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특성들이 조금은 비슷한데 제가 말했던 아쉬움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좋은 예시의 영화가 저는 그린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린라이트가 딱 그런 모험담이고 음, 뭔가 그런 왜 이 영화에서 되게 웅장한 신화, 막 오래된 고전의 느낌이 나는 어떤 설정이나 대사의 문체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 그린라이트도 딱 그렇거든요. 되게 중세 시대 네. 같기도 하고 더 오래전 시대 같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전설적인 신화적인 모티브도 되게 있고 주인공이 모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들도 되게 기이하고 음, 하나하나 뭔가 확실하게 정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인데 그렇게 정답을 내리지 않고 모호하게 설정을 만들고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보고 나면 최소한 어떤 감정들은 제가 더 느낄 수 있었고 고민들도 더 할 수 있었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민들을 저도 같이 할 수 있었고 저도 같이 한 모험을 끝낸 기분이 들었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랬는데 이번 영화는 저는 정말 그냥 철저하게 관찰자 입장에서만 있었어요. 그 아, 누구에게도 공감할 수 맞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꽤나 감동적인 거를 의도하려고 했던 연출들을 볼 때도 저는 그래서 맞아요. 감정의 울림이 없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영화 끝날 때쯤에 다다랐구나. 사실 전 중간중간에 대체 언제 끝나 이거. 도대체 몇 시간짜리야 이거. 뭐 약간 이렇게 느끼고 있긴 했는데 아, 이제야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 끝에 대한 감각이 오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끝낸다고 싶은 정말 딱 그 크레딧 올라갈 때 정말 아 이게 이렇게 끝내셨구나. 음, 올라갈 때 노래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다 같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마이토가 무덤에서 키리코를 만나서 같이 배를 타고 바다 같은 데를 이제 항해를 하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배를 막 이렇게 타고 가고 여기는 죽은 존재가 더 많은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와라와라가 나와요. 근데 와라와라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모티브와 분위기가 되게 강력하게 설정된 세계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고 그 죽은 자들은 그때 그 잠깐 배경으로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나오지도 않거든요. 죽음과 삶은 한 몸이라는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거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참 잠깐씩 등장하고 퇴장하는 그 많은 캐릭터들이 참. 그 맞아요. 펠리컨 저랑 영화를 같이 본 일행은 펠리컨 장면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펠리컨이 뭐 사실 우리는 이런 존재고 이래서 와라와라를 먹는 거고 근데 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나는 법도 모른다 막 이런 네네. 굉장히 문학적인 대사를 해요. 근데 그 대사에 저는 겉 모양은 너무 예뻤어요. 너무 문학적이고 예쁘고 좋았는데 와닿지가 않아. 펠리컨 서사를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와라와라를 잡아먹다가 힘이 때문에 불에 타서 죽는 걸로만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그 펠리컨이 한 대사를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한계가 펠리컨과 있죠. 너무 안 친했어요. 맞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비단 그 장면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면서부터 이게 과연 뭔가 코너를 놔두고 정돈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의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재밌네요. 감독님의 꿈속 재밌다. 그러면 네. 그들 각자의 영화관 하고 네. 마무리 해볼게요. 네. 저는 네. 처음에 포스터와 마케팅 방식과 영화에 대해 사람들이 제목만으로 했던 그 수많은 상상들 그런 게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너무 큰 지배적인 이미지였는데 초기에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으면서도 그래도 저의 어린 시절과 그 이후의 일상 속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게 정말 많았고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인데 네. 그 영화는 정말 최소 7번 이상 봤던 것 같고 이렇게 공들여서 집중해서 볼 때도 있지만 그냥 뭔가 막연하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냥 삶의 BGM처럼 그냥 틀어놓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그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너무 따뜻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아쉬움도 참 많이 느꼈지만 그거는 정말
애정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졌던 것 맞아요. 같고요. 제가 잘 모르는 감독님 혹은 별로 관심 없는 감독님의 작품이었으면 오히려 아쉬움을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그 포스터를 보고 느꼈던 설렘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아직 마치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아직 못 내린 것처럼. 네, 저는 그 포스터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서. 그쵸.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이 그 포스터 이미지가 절대 빠질 수 없이 그냥 계속 쭉 이어갈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에서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신 작법, 많은 어떤 꿈 같은 요소, 뭐 어떤 이미지, 어떤 캐릭터,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이 각자가 별개의 주인공인 것처럼 음, 나타나는 영화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저는 포스터도 거의 이 영화의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맞아요. 전혀 관계 없는. 외가리가 주인공은 아닌데. 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가 포스터의 이미지로 참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남기고 싶은 거죠. 네. 아, 어,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감독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감독님이 창작자가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타카하타 이사오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택했지만 미야자키는 자신을 돌아보는 걸 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감독님 본인도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다, 마이 스토리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게 감독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야기고 감독님의 이야기라면 너무 아쉬워요. 제가 어느 멋진 아침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아버지가 다 기억을 잃어가요.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기억을 잃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자기답지 않게 행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서가에 그분이 책을 평생 동안 책을 엄청 좋아하시고 아끼셨던 분이기 때문에 책이 엄청 많은데 그냥 요즘에 자꾸 기억을 잃어가는 껍데기뿐인 우리 아빠보다 나는 오히려 이 책들에서 우리 아빠가 더 많이 느껴져.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슬프게도 잘 알 것 같잖아요.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사랑해왔던 어떤, 이야기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의 총체? 에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있고 책 안에 있고 내 영혼 안에도 그 책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세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교류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영혼과 영혼이 통하고 있다는 그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잃어간다는 게 되게 아쉽고 슬픈 건데 우리가 사랑했고 너무 정말 사랑에 맞지 않았던 감독님이 만들어 오셨던 세계를 떠올린다면 이 작품 하나가 감독님 이 작품 하나만이 감독님의 자전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모든 이야기가 그 이전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물론 네, 되게 다양한 다층적인 차원들이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더 아쉽고 이게 마지막 작품이 아니기를 바라고 다음 작품은 조금 더 저희가 감독님 물론 아쉬워도 그렇 모르겠네요. 하여튼 되게 마음이 참 그렇고 네, 생가치로
하쿠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디 다음 작품은 저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측면이 저희가 사랑했던 세계의 어떤 조각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용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